안녕하세요. 친절한 회계쌤 BBK입니다. 오늘은 TAT 2급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66회 객관식 10문제 30점이에요. 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번 다음 설명과 관련된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은 상장 법인인 주항공은 한국공인회계사의 줄임말이죠. 1분기 손익계산서를 기한 내에 공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기업의 투자자들은 투자 의사결정 시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였다. 여기 시점이죠, 시점. 시점이기 때문에 표현의 충실성, 중립성, 검증 가능성보다는 적시성. 연관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회계 정보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시에 시점이 중요하죠. 버스 떠난 뒤에 손들면 뭐하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 질적 특성은 크게 두 가지죠. 1번 목적 적합성, 2번 신뢰성. 그래서 목적 적합성 1번은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세 가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외우기 좋은 그 표현은 뭐냐? 목적 적합성의 목, 예측가치의 예, 피드백가치의 피, 적시성의 적시, 앞글자를 따서 목에 피를 적시고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아껴갈 수 있다. 두 번째로 신뢰성. 신뢰성은 표현이 충실해야지 신뢰성이 높아지죠. 검증 가능성이 있어야지 신뢰성이 높아지죠. 이 회계 정보가 중립적이야죠. 그러면 신뢰성이 높아져요.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2번 그림이 나왔어요. 다음 중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잘못 설명하고 있는 재고자산 물어봤어요. 잘못 설명하고 컴퓨터를 판매하는 회사의 재무팀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는 재고자산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비품이죠. 비품으로 분류하셔요. 2번 재고자산의 판매 비용이 상승하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금액이 증가합니다. 판매 비용이 늘어나면은 손실이 더 커지겠죠. 네, 맞았어요.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재고 감모 손실은 영업의 비용, 맞죠? 비정상이 나오면은 무조건 영업의 비용이에요. 비정상은 영업의 비용.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운송적인 재고는 기말 재고에서 제외시켜야 돼요. 선적지 인도 조건은 매입자 거죠, 매입자 거. 선적하는 순간에 판매가 완료됐으니까 그래서 매입자 걸로 해서 재고자산에 포함시 민경이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이고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경우 선적 시점에서 재고자산을 인식함으로 기말 재고에 포함돼야 된다. 그래서 그 사례를 보면은 선적지 인도 조건 매입한 경우 그럼 매입자의 재고자산 선적지 인도 조건은 판매한 경우 판매자 것도 아니죠. 이미 선적하는 순간에 판매가 완료됐어요. 그러므로 매입자의 재고자산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선구자 선적지 인도 조건은 구매자 거다. 선구자 이렇게 기억하시고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경우는 도착이 아직 안 되었으므로 지금 운송 중이 있잖아요. 도착이 아직 안 되면서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시켜야 된다. 도착지 인도 조건 판매한 경우는 판매자의 재고자산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도착지 인도 조건은 도판자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음은 3번. 다음은 주항공의
2023년 12월 30일 현재 보유 중인 상품에 대한 자료이다. 2023년 손익계산서의 인식을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얼마인가? 그래서 수량이 1000개고 단가가 100원이에요. 여기 이제 그 취득원가, 원가가 100원인데 단위당 예상 판매 가격이 120원, 예상 판매 비용이 30원이에요. 120원에서 30원을 빼고 그럼 90원이 순실현 가치죠. 순실현 가치. 그러면 100원짜리가 90원으로 시가가 하락했네요. 100원짜리로 90원으로 시가 하락. 그러면 10원씩, 개당 10원씩 손실이니까 1000개 곱하기 10원씩 손실. 그러면은 평가 손실은 만원이 되겠네요. 답은 3번이죠. 그래서 평가 손실은 1000개 곱하기 만원. 10원. 그래서 만원이 평가 손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이 순실현 가치란 예상 판매 가격에서 예상 판매 비용을 뺀다 이거죠. 그래서 예상 판매 가격이 120원 빼기 30원이니까 90원이 순실현 가치죠. 그래서 평가 손실은 만원 나오고 여기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예요. 매출원가로 본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정상적이면은 매출원가로 보고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비정상적이다. 그러면 영업의 비용이죠. 그래서 분계는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 손실 얼마, 대변의 상품, 그 다음에 반드시 적요 8번 이렇게 입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문제 4번. 다음 중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래는 1번 조직 개편을 위한 부서별 명패 교환 비용을 지출하였다. 이거 명패 소모품비죠. 소모품비 또는 뭐 복류생비 이렇게 하시면 되고 비용이죠. 비용. 무형자산이 될 수가 없어요. 2번 프로젝트 초기 연구 단계에서 연구비를 추정. 연구 단계는 우리 무형자산은 연구 단계에서 개발 단계. 연구 단계에서 개발 단계 이렇게 진행이 되죠. 연구 단계는 모두 비용이에요. 개발 단계에서 자산성이 있으면은 그때 무형자산 처리한다. 연구 단계는 모두 비용 처리하시라. 3번 다른 회사와 합병하면서 영업권을 취득했어요. 이는 무형자산이죠. 무형자산. 답은 3번이고요. 재경팀 직원에게 세무교육, 강사료, 교육훈련비죠. 그래서 답은 3번. 다음은 주항공 문제 5번. 주항공의 오류 수정 전 단기 순이익은 500만원이다. 다음 회계처리 오류사항을 수정한 후에 단기 순이익은 얼마인가? 이런 문제가 자주 나와요. 꼭 나온다 봐야 되죠. 꼭 나온다. 그래서 이게 봐가지고 자산이면은 이익이 증가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채면은 이익이 감소. 이렇게 판단을 하시래요. 그래서 자산인가 부채인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1번 지급 당시 전액 비용 처리했대요. 지급 당시 전액 비용 처리한 보험료, 기간이 미경관, 계상 누락있다. 회계 처리 안 했다는 거예요. 계상이라는 것은 회계 처리 했다. 장부에 올린다. 그런 뜻이니까 회계 처리 안 했대요. 그럼 여기 전액 비용 처리했으니까 보험료를 전액 비용 처리했대요. 보험료 전액 비용 처리했다는 말은 단기에 비용이 보험료가 과대됐다는 거죠. 그래서 비용을 감소해야 되죠. 비용을 감소하면 이익이 증가. 여기는 플러스 해야 되는 플러스. 알겠죠? 그래서 차변의 선급비용. 선급비용은 자산이죠. 자산. 대변의 보험료. 그래서 보험료를 감소는 분개해야 돼요. 이게 문제에서 전액 비용 처리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비용이 과대.
이게 와야 돼. 비용이 과대. 그래서 비용을 감소하는 분계. 그래서 이익을 증가하는 분계를 해야 되고, 이익이 증가되었고, 두 번째로 차입금에 대한 발생이자 미지급분, 회계 처리 안 했대요. 그러니까 미지급 비용이죠, 미지급 비용. 부채죠, 부채. 부채가 증가됐으니까 이익이 감소해야 되죠. 그래서 차입금 발생이자 미지급분, 단기 발생된 이자 비용, 회계 처리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익을 감소시켜야 돼요. 그래서 분계를 보면은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 비용. 이 미지급 비용, 부채가 증가됐죠. 부채 증가는 이익의 감소. 이렇게 하시면 되겠대요. 그래서 수정전 단기 순이익이 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보험료 선고분은 30만 원, 30만 원 플러스 이자 미지급분은 부채 마이너스. 그래서 답은 510만 원. 이런 문제는 잘 나와요. 계속해서. 그래서 자산의 증가하면 이익이 증가, 부채의 증가는 이익의 감소.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6번. 다음은 주항공의 2023년 상품 거래 내역이다.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매출원가를 계산하래요. 단, 선입선출법. 선입선출법은 먼저 입고된 게 먼저 판매되죠. 먼저 입고된 게 먼저 판매. 그래서 기초 상품이 있으면 기초가 먼저 판매된다 이거죠. 300개가 먼저 판매. 그 다음에 7월 1일 날 400개. 그 다음에 이게 기초가 먼저 판매되고 그 다음에 이게 400개 중에 일부가 판매되겠죠. 그래서 10월 1일 날 550개를 매출했다. 그러면 550개가 있는데 550개가 판매가 됐는데 기초가 먼저 판매되죠. 기초가. 그래서 30만원 플러스하고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그 다음에 7월 1일 날 매입분 중에 250개 이 550개 중에 300개를 뺀 250개가 먼저 판매되겠죠. 그래서 그때의 단가는 1,500원. 250개 곱하기 1,500원 하니까 37만 5천원을 매출원가에 플러스 해야죠. 두 개를 합치니까 67만 5천원. 답은 1번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선입선출법이죠. 그래서 여기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가 상승할 때 이익의 크기는 선의총호. 이런 순서로죠. 선의총호. 선입선출법이 이익이 가장 크게 나오죠. 그래서 세무소에서 세법에서 좋아하는 방법은 선입선출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네요. 세무소에서 좋아하는 방법은 왜? 이익이 크니까 세금을 많이 내겠죠. 그래서 선의총호 기억을 하시래요. 문제 7번. 부가세가 나왔어요. 다음중 부가세법상 자용역의 공급 시기로 옳지 않는 것은?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죠. 발행시기. 수출자는 선적일. 아시죠? 폐업시 잔존자는 폐업할 때 폐업일이죠. 폐업일. 단기 할부 판매는 이거 틀렸죠. 단기 할부는 인도 기준이에요. 인도 기준. 인도 한 날. 그 다음에 장기 할부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단기 할부는 인도 기준이고 장기 할부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러니까 할부 약정일이에요. 할부 약정일을 겁나 어려운 말로 써놨어요. 대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할부 약정일 이러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장기 할부는. 근데 회계에서는 장단기 구분 없이 무조건 인도 기준이에요. 인도 기준은 수익을 인식한다. 이게 세법하고 부가가치 세법하고 회계하고 틀려요. 이 할부 기준은 틀려요. 회계는 장단기 구분하지 않아요. 무조건 인도. 인도 되면은 수익 인식이에요.
근데 부가세법은 그렇지 않다. 이게 두 개로 나눠진다. 이탁 판매는 수탁자가 판매한 날, 공급일, 맞죠? 수탁자가 판매한 날이에요.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어요. 문제 8번. 다음은 신발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항공의 2023년 2기 확정 신고 기간을 거려내리다. 부가지세법상 매출세액은 얼마인가? 다음 주어진 자료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급가액을 말하는 거죠. 공급가액. 그래서 1번 국내 매출 7천. 여기에 10% 때려야죠. 여기에 10%. 그럼 700이고 하치장 판주. 하치장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창고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창고에다가. 공급이 아니죠. 판매가 완료되지 않았어요. 하치장 판출은 과세 표준이 아니다. 가입표. 국외 수출 매출액. 과세죠. 수출은 과세예요. 과세인데 0세율이 0. 0%. 여기다 0%면은 세액이 없는 거죠. 0이에요. 0.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한 견본품. 샘플이죠. 샘플. 샘플은 공급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7천만 원에 10%. 700이네. 700. 정답은 1번이고 국외 매출액은 영세율 과세 대상이므로 과세 대상이에요. 과세. 매출세액이 없다. 하치장 반출액과 무상으로 제공한 견본품은 과세 표준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거, 할부 이자,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등 이들은 과세 표준에 포함.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매출 한입. 이들은 매출에서 차감이죠. 그래서 포함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된, 파손이죠. 파손. 그 다음에 그런 제약. 과세 표준에 포함시키면 공급이 아니죠.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정부 보조금, 반환 조건부 용기대금 돌려줘야 된대요. 대가 구분 기재한 종업원 봉사료, 팁 과세하지 않는다. 연체이자 과세하지 않아요. 견본품 이런 것들은 과세 표준에 포함시키지 마라.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9번 다음 자료는 주항공에서 근무하는 거주자 김혜계 씨가 2023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다. 이를 토대로 김혜기 씨의 총급여는 비과세가 별도죠. 비과세가 제외시킨 금액이에요. 자, 그래서 월정액 급여 5천만 원 플러스 상여금 플러스 자녀학자금 과세죠. 과세. 그 다음에 차량 보조금인데 월 10만 원 회사 지급 규정에 의한 실비 변상적 금액. 그래서 이 차량 보조금은 실비 변상으로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그럼 비과세하죠. 비과세. 실비 변상이라는 것은 직원이 먼저 회사 일을 하면서 직원이 먼저 지출하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받는 금액이에요. 얘는 비과세해야 되겠죠. 식대 현물 식사 제공받고 별도로 또 식대 20만원씩 받는데요. 좋은 회사죠. 그래서 이것은 현물 식사 밥을 주고 있으니까 식대는 돈 주는 것은 과세예요. 그래서 5천하고 600, 500, 240을 보태니까 6,340. 답은 3번이고 총 급여는 비과세가 제외된 금액이다. 자녀 학자금은 무조건 과세예요. 자녀 학자금은 무조건 과세고 본인 학자금은 조건에 맞으면 비과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 10번 예전에는 15문제인데 지금은 10문제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150만원 맞죠? 1인당 150만원 월할계산 없이 무조건 150만원 2번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용도에는 인적공제 대상에서 적용 대상에서 제한다. 아니죠. 당해 과세 기간에 올해 사망했어요? 그럼 올해는 포함되는 거예요. 올해는 대상에서 포함시켜야 되죠. 답은 2번이 틀렸어요. 3번 인적공제 대상자 판정 시 장애인은 나이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장애인은 나이에 상관없이 공제해준다. 장애인은 나이 적용을 받지 않는다. 맞죠? 단지 소득 초과자는 될 수 없다. 소득 초과자는 될 수 없다. 직계비속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직계비속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정한다. 여기 사망일 전일은 살아 계시잖아. 장애 치유도 마찬가지. 장애 치유일 전일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단기 중에 사망했거나 장애 치유가 되면 단기 중에 올해 사망했어요? 올해 장애가 치유됐어요? 단기는 공제 가능하다. 단기까지는 해줘요. 단기까지는. 그렇지만 차기는 공제 안 된다. 정께 사망한 아버지는 단께는 공제되지 않는다. 맞죠?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무조건 생계를 같이 한다. 같이 안 살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보겠다. 직계 존속은 주거의 형평상 별거는 가능하다. 근데 해외 이민 간 건 안 되죠. 미국 가서 사신다. 그것은 공제 안 되죠. 자, 여기까지 해서 객관식 10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다음은 실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